거친 삼배 밧줄이 여인의 가녀린 손목을 파고들자 하얀 살결 위로 붉은 멍자국이 독사처럼 휘감기며 피어올랐다. 가만히 좀 있어라. 네가 기어이 제명을 재촉하려 환장을 했구나. 박노인은 짐승처럼 거칠게 그르렁거리는 숨을 내뱉으며 발광하듯 몸부림치는 여인의 어깨를 무릎으로 찍어 눌렀다. 흡사 곰이 먹잇감을 제압하는 듯한 투박하고 폭력적인 광경이었으나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살기 대신 다급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밖에서는 태산이라도 집어삼킬 듯한 매서운 눈보라가 오두막의 낡은 문풍지를 찢을 듯 두들겨 대고 있었고 방 안의 화로 불빛은 미친년 널뛰듯 요란하게 흔들리며 벽면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여인은 입에 재갈이 물리지 않았음에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흰자위가 뒤집힐 정도로 눈을 까뒤집고 거품 섞인 신음만을 흘리며 사지를 비틀어댔다. 그것은 삶을 갈구하는 몸짓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숨을 끊어버리려는 필사적인 자해의 몸부림이었다. 박노인은 거친 손마디로 밧줄 매듭을 단단히 조이며 욕설을 퍼부었다. 빌어먹을 내가 멧돼지도 아니고 사람을 결박하게 될 줄이야 이보시오. 정신 좀 차리시오. 사단이 난 것은 불과 두어 시진 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설산이 핏빛으로 물들어가던 무렵이었다. 박노인은 겨운에 묵혀둔 덫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계곡 아래쪽 얼음장 같은 바위 틈바구니에서 기이한 형상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눈표범이나 산짐승의 사체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짐승의 가죽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진 비단 옷자락이었다. 옥색 저고리와 다홍색 치마는 이미 흙탕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본래의 색을 잃었으나 그 만듦새나 질감은 총구석 아낙네들이 평생 가도 만져보지 못할 귀한 것이었다.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진 듯 창백했으나 박노인이 시신이라도 거두려 손을 대는 순간 불덩이 같은 열기가 손끝에 전해졌다. 놀랍게도 여인은 그 혹한 속에서도 살아있었으나 온몸이 불덩이처럼 끓어오르는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등짐지듯 여인을 들쳐매고 산막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과도 같았다. 눈보라는 거세졌고 여인은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끊임없이 박노인의 등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쳤다. 놓으시오. 차라리 죽여주시오. 억울하옵니다. 마마.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은 산골짜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궁중의 은밀하고도 서늘한 언어들이었다. 박노인이 여인을 겨우 아랫목에 눕히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려 했을 때 여인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벽에 걸린 낫을 향해 돌진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 아니라 완벽한 파멸의 의지였다. 박노인은 기겁하여 그녀를 막아섰고 여인은 짐승처럼 박노인의 팔뚝을 물어뜯으며 저항했다. 열병으로 인한 선망 증세가 그녀를 끔찍한 환각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 분명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혀를 깨물거나 문 밖으로 뛰쳐나가 동사할 것이 뻔했기에 박노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헛간 구석에 처박혀 있던 굵은 밧줄을 가져와 그녀를 오두막의 중앙 기둥에 묶어버린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박노인의 손에 묶인 것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불행 덩어리였다. 그는 마지막 매듭을 지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여인은 이제 힘이 다했는지 축 늘어진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고생이라곤 모르고 살았을 귀부인의 태가 역력했으나 그 눈빛만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공허했다. 박노인은 화로에 마른 장작을 던져 넣으며 털썩 주저앉았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그는 곰방대에 불을 붙였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비로소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제기랄,
팔자에도 없는 짓을 했구만. 그냥 지나칠 것을. 그는 투덜거렸지만 시선은 힐끔힐끔 기둥에 묶인 여인을 향했다. 찢어진 치마 사이로 드러난 버선발은 피투성이었고 손가락은 옥처럼 고왔으나 손톱 밑에는 흙과 핏자국이 끼어 있어 그녀가 산을 오르며 겪었을 처절한 고통을 짐작게 했다. 박노인은 부직갱이로 아궁이를 뒤적이며 혀를 찼다. 산속에 은둔한 지 10년. 세상사 인연을 끊고 오직 짐승과 바람만을 벗삼아 살아온 그였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혹독한 겨울밤, 가장 위험해 보이는 여자가 제 발로 굴러들어온 것이다. 그녀의 허리춤에서 떨어진 놀이개 하나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는데 불빛에 반사된 그 영롱한 비취색은 예사 물건이 아니었다. 봉황이 새겨진 은장식. 그것은 궁궐 안에서도 지위가 높은 상궁들이나 폐용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여인의 입술이 바스락거리는 낙엽처럼 움직이며 희미한 소리를 내뱉었다. 박노인은 곰방대를 내려놓고 표주박에 물을 담아 여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그러나 여인은 물을 받아 마시는 대신 혼탁한 눈동자로 박노인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감사를 모르는 오만함과 자신을 이 꼴로 만든 세상에 대한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이거 놓거라. 내 놈이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으나 그 말투에는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었다. 박노인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여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여기가 대궐인 줄 아시오. 당신은 지금 공굴에 들어온 토끼 신세나 마찬가지요. 내가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눈밭에 던져버릴 수 있단 말이요. 박노인의 위협에도 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스쳤다. 죽여라. 차라리 죽여. 그들이 보낸 놈이라면 어서 목을 쳐라. 박노인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이라니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 했다는 말인가. 그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은 물이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이 여인을 내보내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부엌 구석에서 말린 약초 몇 가지를 꺼내왔다. 열을 내리는 시오와 해독 작용을 하는 감초였다. 투박한 손놀림으로 약탕관에 물을 붓고 약초를 넣은 뒤 화로 위에 올렸다. 죽고 싶으면 나중에 나가서 혼자 죽으시오. 내 집에서 송장 치우기는 싫으니. 그는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다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약탕관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의 긴장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다. 여인은 박노인이 약을 다리는 모습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고 다시 깊은 혼절 속으로 빠져들었다. 밤은 깊어가고 눈보라 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박노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기둥에 묶인 여인의 그림자가 불빛에 일렁이며 마치 거대한 유령처럼 벽을 타고 넘실거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피냄새 진동하던 전장,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들, 그리고 권력의 비정한 칼날에 쫓겨 이 산속으로 도망쳐온 그날의 기억들이 여인의 모습과 겹쳐지며 되살아났다. 그가 무관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나무꾼의 지게를 진 것은 세상의 더러움이 싫어서였다. 그런데 세상은 기어이 이 산꼭대기까지 그 더러운 찌꺼기를 밀어올린 것인가. 박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인의 이마에 손을 짚어보니 여전히 불덩이 같았다. 그는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여인의 이마에 올려주었다. 그때 여인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마마, 그 음식에는 독이 없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멈칫했다. 독이라. 궁중 암투의 냄새가 진동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눈보라가 잦아들었다.
창호지 문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여인이 다시 눈을 떴다. 열은 조금 내린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여전히 기둥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앞에 앉아 졸고 있는 박노인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박노인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검에 머물렀다. 나무꾼이라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무기, 그리고 그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은 도끼질로 생긴 것이라기보다 검을 오래 쥐어 생긴 것에 더 가까웠다. 여인, 최상궁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남자는 평범한 산골 노인이 아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내 놈은 누구 사주를 받고 나를 납치했느냐? 좌상의 짓이냐? 아니면 중전마마의 짓이냐? 박노인은 졸린 눈을 비비며 기지개를 켰다. 우두둑 뼈마디 꺾이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짐짓 무시하며 약탕관의 뚜껑을 열었다. 쌉싸름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납치는 무슨 놈의 납치. 얼어 죽어가는 걸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군. 그리고 좌상이니 중전이니 하는 높으신 분들이 나 같은 촌노를 알 턱이 있나. 그는 약사발을 들고 여인에게 다가갔다. 마시시오. 독약 아니니. 최상궁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태도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고집이 서려 있었다. 박노인은 혀를 차며 약사발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참으로 대단한 기계로다. 굶어 죽든 알아 죽든 맘대로 하시오. 나는 밥이나 먹어야겠소. 그는 부엌으로 가서 식은 보리밥 덩어리와 썩기 직전에 쉰 김치 쪼가리를 꺼내와 우적우적 씹어먹기 시작했다. 그 역겨운 냄새와 천박한 식사 예절에 최상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궁중 수라간에서 평생을 최고급 식재료와 정갈한 음식만을 다루어온 그녀에게 박노인의 식사는 짐승의 먹이 활동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그러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다. 며칠을 굶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생존 본능이 자존심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일부러 쩝쩝거리며 밥을 먹었다. 이 산골엔 쌀 한 톨 귀한 법이지. 궁궐에서야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먹었겠지만 여기선 이게 임금님 수라상이요. 그의 비아냥거림에 최상궁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입을 열었다. 풀어라. 내 손으로 먹겠다. 박노인은 숟가락을 멈추고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풀어주면 또 낫을 들고 설치시려고. 약조하마. 허튼 짓은 하지 않겠다. 최상궁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박노인을 직시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광기 어린 두려움은 없었다. 대신 살아남아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박노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밧줄의 매듭을 천천히 풀어주었다. 밧줄이 풀리자 최상궁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질 뻔했으나 이를 악물고 버티며 앉은 자세를 고쳐 잡았다. 손목에 멍자국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박노인이 약사발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최상궁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쓰디쓴 약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 했으나 동시에 미미한 온기가 몸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사발을 내려놓고 박노인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내 이름은 최명이다. 내 놈이 나를 살렸으니 그 값은 반드시 치르겠다. 허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저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며 명을 이어갈 수는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정한다. 박노인은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를 뀌었다. 하이고, 상궁 마마 납셨네. 주제 파악 좀 하시지.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간당간당한 판에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소. 그는 빈 밥그릇을
퉁명스럽게 긁으며 덧붙였다. 살려준 값은 필요 없소. 몸 좀 추스르면 당장 내려가시오. 내 집은 댁 같은 귀하신 분을 모실 형편이 못 되니까. 그러나 최상궁은 이미 방 한구석에 쌓여있는 정체불명의 항아리들과 천장에 매달린 말린 나물들을 매의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전문가의 본능이 번뜩였다. 저 무식한 노인이 썩히고 있는 저것들만 제대로 쓴다면.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살 길을 찾은 자의 안도감이자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무지한 자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바야흐로 좁은 오두막 안에서 칼 없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 고약한 악취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도 이보다 역하지는 않을 게다. 최상궁은 코를 틀어막으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꽂힌 곳은 천장들보에 주렁주렁 매달린 검푸른 곰팡이가 덕지덕지 핀 메주 덩어리들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으며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숨을 쉴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박노인은 집신을 삼던 손을 멈추고 혀를 끌끌 찼다. 사람 참 유난스럽네. 저게 다 겨우내 우리 목숨줄을 이어줄 양식인 것을 모르시오. 촌구석 된장 냄새가 싫으면 당장이라도 눈길 헤치고 내려가던가. 그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최상궁의 눈에 비친 그것들은 양식이 아니라 독극물이나 다름없었다. 궁중 수라간에서 평생을 최고급 콩을 골라 맑은 물에 불리고 정갈한 황토방에서 띄어낸 황금빛 메주만 보아온 그녀에게 박노인의 메주는 관리가 엉망이라 잡균이 번식해 썩어가는 쓰레기일 뿐이었다. 최상궁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벽을 짚고 섰다. 며칠간의 요양으로 열은 내렸으나 기력은 쇠하여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러나 그녀의 자존심은 그깟 현기증 따위에 굴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부엌 쪽으로 다가갔다. 부뚜막 위에는 정체불명의 마른 약초들과 흙이 묻은 채 굴러다니는 뿌리 식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 귀한 산삼 껍질을 흙도 털지 않고 방치하다니, 무지함도 죄라더니 내 놈이 바로 대역 죄인이다. 그녀가 집어든 것은 말라 비틀어진 더덕 껍질과 산삼 잔뿌리들이었다. 박노인이 산을 타며 캐온 귀한 약재들이었으나 갈무리하는 법을 몰라 그저 택감 옆에 방치해둔 탓에 향이 다 날아가고 있었다. 박노인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이보시오. 마마님, 여긴 대궐이 아니라 산막이오. 배부르고 등 따스운 소리 작작하시오. 그걸로 죽이라도 쑤어 먹지 않으면 우린 굶어 죽소. 그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날선 신경전의 연속이었다. 밖은 여전히 폭설이 내려 허리춤까지 눈이 쌓였고 사냥을 나가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오두막 안의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쌀독은 이미 텅 비어 바닥을 긁는 소리만 요란했고 남은 것이라곤 박노인이 양식이라 우기던 그 썩어가는 메주와 말린 나물 쪼가리뿐이었다. 최상궁은 박노인이 끓여내오는 정체불명의 건더기가 둥둥 뜬 꿀꿀이죽 같은 음식을 거부했다. 내 비록 쫓기는 신세이나 짐승의 먹이를 먹고 연명하진 않겠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돌렸고 박노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죽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칠 뻔했다. 굶어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귀신이 되어서도 배고프다. 울지 마시오. 그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최상궁은 찬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었다. 허나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추위였다. 쇳감마저 떨어져 가던 어느 날 밤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최상궁은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덜덜 떨고 있었다. 의식이 혼미해질 정도로 체온이 떨어지고 있을 때 문이 벌컥 열리며
눈사람처럼 변한 박노인이 들어왔다. 그의 어깨에는 젖은 나무 짐이 한가득 실려 있었다. 이 폭설 속에 택감을 구하러 나갔다 온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젖은 나무를 말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산토끼 한 마리였다. 깡마른 겨울 토끼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금덩이보다 귀한 것이었다. 일어나시오. 이걸로 탕을 끓일 테니. 박노인의 목소리는 지쳐 갈라져 있었지만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박노인은 서툰 솜씨로 토끼를 손질하여 솥에 넣고 끓였다. 변변한 양념도 없이 소금 몇 알과 말린 나무를 넣은 것이 전부였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다. 최상궁은 침을 삼켰다. 박노인은 탕을 한 그릇 가득 퍼서 최상궁 앞에 놓았다. 그리고 자신은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와 뼈다귀 몇 개를 긁어 모았다. 드시오. 나는 오다가 쇳뿌리를 캐먹어서 배가 부르오. 뻔한 거짓말이었다. 이 엄동설 안에 땅을 파서 캠을 캔다는 건 불가능했다. 최상궁은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투박한 질그릇에 담긴 회색빛 국물. 그것은 그녀가 수라상에 올리던 맑고 영롱한 탕국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녀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다. 박노인이 뼈다귀를 쪽쪽 빠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천박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 준 자의 처절한 희생의 소리였다. 그 순간 최상궁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빗장이 툭 하고 끊어졌다. 궁궐의 암투 속에서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만 살 수 있었던 비정한 세상에서 자신의 몫을 온전히 타인에게 내어주는 바보 같은 사내는 처음이었다. 곰같이 미련하고 거친 이 남자가 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넣었다. 비릿하고 싱거웠지만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생명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릇을 비웠다.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은 뒤 그녀는 결심한 듯 눈빛을 빛냈다. 맛이 없구나. 간도 맞지 않고 잡내를 잡지 못해 역하다. 그녀의 말에 박노인이 욱해서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기껏 살려줬더니 또. 하지만 최상궁은 그의 말을 자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병자가 아니었다. 호랑이 굴을 지휘하던 수라간 최고 상궁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치마끈을 질끈 동여매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비켜라. 내 너에게 진짜 음식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그리고 그녀는 천장에 매달린 썩은 메주를 가리켰다. 저 흉물스러운 것들을 살려내야 우리가 산다. 당장 저것들을 다 떼어내라. 박노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걸 떼서 버리려고 최상궁은 코웃음을 쳤다. 버리긴 누가 버린다더냐. 썩은 살은 도려내고 죽은 숨은 불어넣으면 된다. 내 손을 거치면 똥도 약이 되는 법이다. 최상궁의 지휘 아래 오두막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그녀는 박노인에게 눈을 녹여 맑은 물을 받아오게 하고 아궁이의 숯을 꺼내오게 했다. 메주 겉에 핀 푸른 곰팡이는 독이니 솔로 물러 씻어내고 하얀 곰팡이는 약이니 남겨두어야 한다. 물은 반드시 끓여서 식힌 정화수를 써야 하며 소금은 간수를 뺀 것을 써야 한다. 박노인은 투덜거리면서도 그녀의 기세에 눌려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칼을 들어 썩어 들어간 메주의 겉면을 과감하게 도려냈다. 속살은 다행히 아직 단단했다. 그녀는 도려낸 메주를 숯과 건고추 그리고 박노인이 방치해둔 약초들과 함께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았다. 이건 단순한 장 담그기가 아니다. 내 놈이 망쳐놓은 귀한 재료들에 내 숨결을 불어넣는 환생의 의식이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했다.
거친 칼질 한 번에도 망설임이 없었고 재료를 배합하는 비율은 눈대중으로 하는 듯 했으나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였다. 특히 그녀가 부엌 구석에서 찾아낸 산삼 잔뿌리와 말린 오미자를 우려낸 물을 장독에 붓자 퀴퀴하던 냄새가 사라지고 은은하고 향긋한 내음이 퍼지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곰 같은 힘만 쓸 줄 알았던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연금술이었다. 이것이 바로 봉황의 눈물이다. 최상궁이 땀을 닦으며 마지막 항아리의 뚜껑을 덮었다. 봉황은 죽어서 잿더미가 되지만 그 눈물로 다시 부활한다고 하지. 이 썩어가던 메주들도 이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작업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마루에 널브러졌다. 하지만 오두막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역한 냄새 대신 구수하고 깊은 향이 감돌았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박노인은 슬그머니 입을 열었다. 대단하구먼. 궁궐 여인네들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줄 알았더니 최상궁은 피식 웃었다. 수라가는 총 없는 전쟁터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칼보다 매서운 혀와 손끝이 필요하지. 그녀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며칠 사이 더 거칠어졌지만 왠지 싫지 않았다. 박노인, 내 놈이 구해온 그 약초들. 어디서 난 것들이냐. 그저 잡초인 줄 알고 섞어둔 것 중에 천하의 명약들이 섞여 있더구나. 박노인은 머리를 긁적였다. 그냥 산 타다 보면 널린 게 풀이고 나무지. 뭐가 뭔지 알아야 귀하게 모시지. 최상궁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 남자의 무식할 정도로 성실한 채집 능력과 자신의 궁극의 조리 비법이 합쳐진다면 박노인, 우리 거래를 하나 하자.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거래. 박노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래, 내 놈은 재료를 구해오고 나는 그것을 상품으로 만든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넘어 이 산골짜기를 황금으로 채울 수 있는 거래 말이다. 그것은 생존을 넘어선 야망의 시작이었다. 박노인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허, 공굴에 호랑이가 들어왔구먼. 좋소, 까짓것 한번 해봅시다. 그날 밤 최상궁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쫓기는 자의 불안함 대신 내일을 향한 기대가 가슴을 뛰게 했다. 그녀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박노인을 힐끔 보았다. 저 투박한 등짝이 왠지 든든하게 느껴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오두막 안에는 구수한 장 익는 냄새와 함께 새로운 봄이 움트고 있었다. 그것은 썩은 메주에서 피어난 기적이었고 얼어붙은 두 사람의 인생을 녹이는 시작이었다. 설산의 거친 숨결이 잦아들고 계곡의 얼음장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죽음처럼 고요했던 산맥은 이제 생명의 태동으로 꿈틀거리고 있었으나 그보다 더 강렬하게 산짐승들의 코를 자극하는 것은 오두막 뒤편 장독대에서 피어오르는 기이한 향기였다. 그것은 꽃내음도 아니요, 흙냄새도 아니었다. 마치 천상의 연회에서나 맡을 법한 달콤하면서도 알싸하고 구수하면서도 정신을 아찔하게 만드는 농밀한 발효의 향이었다. 최상궁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를 닦고 또 닦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옹기들은 마치 귀부인의 윤기 흐르는 피부처럼 반질반질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큰 독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순간 갇혀있던 향기가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다. 황금빛 액체가 찰랑거리는 그곳에는 박노인이 썩었다고 타박하던 메주와 이름 모를 사냐초들이 뒤엉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이 아니었다. 죽어가던 재료들이 서로의 살을 녹여 만들어낸 생명의 정수였다. 어이, 마님코 빠뜨리고
뭐하시오. 곰이 꿀단지 지키듯. 그러고 있으면 밥이 나오나 산 아래쪽에서 박노인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지게에는 갓 캐낸 민과 더덕, 그리고 핏기가 채 가시지 않은 노루 한 마리가 실려 있었다. 지난 겨울 뼈만 앙상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돌고 눈빛은 형형했다. 최상궁의 특별 식단 덕분이었다. 그녀는 박노인이 잡아온 산짐승과 채취해온 약초들로 맵기 보양식을 만들어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오장육부의 기운을 돋우는 약선 요리였다. 최상궁은 짐을 내려놓는 박노인을 흘겨보았다. 입만 살았군요. 내 부탁한 오가피는 구해왔습니까? 뿌리가 상하지 않게 흑제 캐오라 일렀거늘. 그녀의 잔소리에 박노인은 투덜거리며 지게에서 흙이 잔뜩 묻은 뿌리들을 꺼내 던졌다. 아이고,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다 늙어 이 고생인지 원. 옛날 같으면 부하 놈들 시켜서 쓸어 담았을 것을. 두 사람의 관계는 기묘하게 변모해 있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티격태격하는 앙숙 같았으나 그 이면에는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분업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박노인은 산의 지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어 최상궁이 원하는 재료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본능적으로 찾아냈다. 반면 최상궁은 그 투박한 원석들을 가공하여 보석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그녀는 박노인이 가져온 독초와 약초를 기가 막히게 구분했고 독을 중화시키는 법제 기술을 통해 평범한 풀뿌리를 명약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리 와서 마시나 보시오. 최상궁이 조롱박에 맑은 액체를 담아 건넸다. 장독 옆에 따로 묻어두었던 술독에서 퍼낸 것이었다. 박노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냄새를 킁킁 맡더니 조심스럽게 한 모금 들이켰다. 순간 박노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이것이 무엇이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액체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으나 뱃속에 도달하는 순간 서늘한 기운으로 바뀌어 온몸에 막힌 혀를 뚫어주는 듯했다. 혀끝에 감도는 맛은 산딸기의 달콤함과 송진의 향긋함, 그리고 깊은 흙의 맛이 어우러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술이 아니오. 감노수, 간로쇼의 지세상에 내 평생 수많은 술을 마셔봤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오. 박노인이 감탄을 금치 못하며 표주박을 핥다시피 비웠다. 최상궁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궁중 비방에 당신이 캐온 산삼잎과 구기자를 더해 빚은 자아주 츠샤조다. 임금님도 맛보지 못한 오직 이 산에서만 빚을 수 있는 술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긍지가 서려 있었다. 쫓겨난 상궁이 아니라 새로운 맛의 창조주로서의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그 향기가 너무 강렬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바람을 타고 산 아래까지 번진 술 익는 냄새는 굶주린 짐승뿐만 아니라 탐욕스러운 인간들까지 불러들였다. 며칠 뒤 오두막 앞마당에 낯선 산의 셋이 나타났다. 허리춤에 큼지막한 칼을 차고 눈빛이 흉흉한 것이 약초꾼을 가장한 산적이나 밀매꾼이 분명했다. 거냄새 한번 기가 막히군. 이 깊은 산골에 주막이라도 차렸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킬킬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박노인은 장작을 패던 도끼를 손에 쥐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어깨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길 잃은 객이면 물이나 한잔하고 가고 딴 마음을 품은 놈들이면 당장 꺼져라.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촌노의 객기가 아니라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던 무인의 기세였다. 사내들은 잠시 멈칫했으나 수적 우위를 믿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영감탱이가 명을 재촉하는군. 우리는 그 냄새나는 항아리 구경이나 좀 하러 왔수다. 그들이 장독대를 향해 발을 내디디려는 찰나 방문이 열리며 최상궁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치마폭을 우아하게 잡고 마치 대전의 상궁이 할애를 받듯
고고한 자태로 마루 끝에 섰다. 멈추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좌중을 압도하는 위엄이 있었다. 산적들은 엉겁결에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산골 오두막에 어울리지 않는 기품 있는 여인의 등장은 그들을 당혹게 했다. 귀한 술은 귀한 손님을 알아보는 법. 무레배들의 더러운 손이 닿으면 술맛이 변한다. 최상궁은 박노인에게 눈짓을 했다. 박거사, 저분들에게 술 한 잔 내어주세요. 맛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박노인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으나 최상궁의 뜻을 읽고 표주박에 술을 담아 사내들에게 던지듯 건넸다. 우두머리 사내는 의심쩍은 표정으로 술을 받아 냄새를 맡아보더니 이내 홀린 듯 입으로 가져갔다. 꿀꺽 모굴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사내의 얼굴에 경악과 환희가 동시에 떠올랐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을 뻔했다. 이 맛은 뒤이어 맛을 본 부하들도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독한 싸구려 탁주만 마시던 그들에게 이 술은 천상의 음료였다. 사내들의 눈에서 살기가 사라지고 대신 탐욕스러운 갈망이 채워졌다. 이보시오. 주인장, 이 술 우리에게 파시오. 얼마면 되겠소. 우두머리가 품에서 은전 꾸러미를 꺼내 흔들었다. 박노인은 콧방귀를 끼며 도끼를 내려놓지 않았다. 돈 따위 필요 없다. 썩 물러가라. 하지만 최상궁은 부드럽게 웃으며 앞으로 나섰다.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만 정성을 보신다면 나눠드릴 수는 있지요. 그녀는 은전 꾸러미를 받아들지 않고 대신 사내들이 차고 있던 공가죽과 사양 주머니를 가리켰다. 돈은 산에서 무용지물입니다. 물물 교환을 하시지요. 그것은 거래의 시작이었다. 사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귀한 약재와 가죽들을 몽땅 털어놓고 술 한 병을 얻어 감지덕지하며 돌아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박노인은 혀를 찼다.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꼴이요. 저놈들이 내려가서 떠벌리면 귀찮은 놈들이 꼬일 게 뻔한데 최상궁은 산적들이 놓고 간 물건들을 갈무리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숨어서 사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박노인을 바라보았다. 당신과 내가 만든 이 맛, 세상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복수의 시작이니까요. 그녀의 말뜻을 박노인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녀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님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여장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산 아래 장터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설산 깊은 곳에 신선이 살고 있으며 그곳에 가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불로주 불어조. 와 입맛 잃은 왕도 춤추게 한다는 천상장, 텐샹정 이 있다는 소문이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천리를 달려 기어이 탐관오리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며칠 뒤 박노인은 장독대 옆에 앉아 낡은 검을 숫돌에 갈기 시작했다. 슥, 슥,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다. 최상궁은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술찌개미를 걸러냈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것임을.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박노인의 손에는 날 선 검이, 최상궁의 손에는 세상을 홀릴 비기가 쥐어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전우였다. 박영감, 칼날이 무디군요. 최상궁이 툭 던진 말에 박노인이 씩 웃었다. 걱정 마시오. 썩은 무라도 베는 데는 문제 없으니. 그의 웃음 뒤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계곡을 타고 올라오는 바람에서 비릿한 쇠 냄새가 났다. 그것은 다가올 사륙의 전조였다. 박노인은 마루에 걸터앉아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맸다. 그의 곁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장검이 놓여 있었고 그 검신 갬신 위로 아침 햇살이 차갑게 부서져 내렸다. 오고 있소.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으나 그 속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방 안에서 짐을 꾸리던 최상궁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평소 입던 무명옷 대신 보자기에 고이 싸두었던 빛바랜 당의 당의를 꺼내 입은 상태였다. 비록 색은 바래고 소매 끝은 달았으나 그녀가 풍기는 기품은 산속의 초라한 오두막을 순식간에 궁궐의 정전정된으로 바꾸어 놓았다. 피할 생각이 없으시군요. 박노인의 말에 최상궁은 엷은 미소를 지었다. 죄 지은 자가 도망가는 법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이윽고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이놈들 쥐새끼처럼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느냐. 당장 나와 오라를 받아라. 관복을 입은 현감 조씨가 거드름을 피우며 앞장섰고 그 뒤로 창과 육모 방망이를 든 관졸 10여 명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조현감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으로 장독대를 훑어보았다. 소문으로만 듣던 천상장과 불로주가 저곳에 가득하리라는 생각에 그의 입가에는 침이 질질 흘렀다. 여봐라. 일단 저 계집과 늙은이를 포박하고 저 항아리들을 하나도 깨뜨리지 말고 관하로 옮겨라. 감히 허가도 없이 밀주를 빚고 국법을 어겼으니 그 죄가 막중하다. 조현감의 호통에도 박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검을 집어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흙바닥의 검집 끝으로 굵은 선을 하나 그었다. 이 선을 넘는 놈은 오늘이 제삿날이 될 것이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관졸들의 고막을 때렸다.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호랑이의 포효였다. 관졸들이 멈칫거리자 조현감이 길길이 날뛰었다. 저 늙은이가 미쳤나 뭐 하느냐. 저놈을 베어버려라. 현감의 독촉에 선두에 섰던 관졸 둘이 창을 꼬나쥐고 박노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박노인이 혀를 차는 소리와 동시에 그의 몸이 유령처럼 흐릿해졌다. 챙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관졸들의 창대가 허공으로 솟구쳤다. 박노인은 검을 뽑지도 않은 채 검짓만으로 그들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끄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건장한 사내둘이 낙엽처럼 나뒹굴었다. 단순한 완력이 아니었다. 뼈와 근육의 흐름을 완벽히 읽어내는 고수의 움직임이었다. 나머지 관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나무꾼인 줄 알았던 늙은이가 사실은 살귀삭귀였던 것이다. 내놈, 정체가 무엇이냐? 조현감이 뒷걸음질치며 소리쳤다. 박노인은 대답 대신 검집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내 이름 따위 알 것 없다. 다만 내 집 마당을 더러운 발로 짓밟은 대가는 치러야 할 것이다. 그때 방문이 활짝 열리며 최상궁이 걸어 나왔다. 멈추시오. 박거사.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갑고도 명징했다. 난장판이 된 마당에 정적이 감돌았다. 최상궁은 꿋꿋한 자세로 계단을 내려와 조현감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낡은 당의를 입었으나 그녀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일개 지방관 따위가 범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조현감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흠칫 놀랐다. 숲의 전단에서 보았던 얼굴, 궁에서 도망친 대역 죄인.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여인은 죄인이 아니라 심판자의 눈을 하고 있었다. 네가 그 죄인 최명희로구나. 잘 만났다. 내년을 잡아오라는 대감마님의 명이. 조현감이 의기양양하게 소리치려던 찰나 최상궁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닥치거라. 일개 현감 따위가 감히 제조상궁의 조남 추남을 함부로 입에 올리느냐. 천둥 같은 호통의 조남 같은 현감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뼛속 깊이 박힌 신분 질서의 공포가 본능적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최상궁은 품속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문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조현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서찰이 아니었다. 왕실의 문양이 선명하게 찍힌 교진 우찌였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최상궁이 싸늘하게 물었다.
선대 왕우마마께서 승하하시기 전 내게 직접 하사하신 밀지미즈다. 궁궐 내 간신들이 횡령한 내수사 나이슈스 자금의 장부와 그들과 결탁한 지방관들의 명단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상궁은 조현감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조만석, 내 놈이 지난 3년간 진상해야 할 특산물을 빼돌려 좌상의 곳간을 채운 사실이 여기 적혀 있더구나. 내 놈이 잡으러 온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놈의 목을 칠 칼날이었다. 조현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이 산골에 숨어든 여인이 그저 쫓겨난 궁녀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는 시한폭탄이었다. 공포는 곧 살이로 바뀌었다. 이 자리에서 저 둘을 죽이고 문서를 태워버리면 그만이다. 산속에서의 죽음은 사고로 위장하기 쉽다. 전연이 요설을 늘어놓는구나. 저것은 가짜다. 역적이다. 모두 죽여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조현감이 발악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관졸들은 잠시 주저했으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무기를 들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어리석은 놈들. 박노인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스르릉. 마침내 그의 검이 검집에서 빠져나왔다. 녹슬고 이가 빠진 겉모습과는 달리 검날은 서슬퍼러는 빛을 뿜어냈다. 상궁마마. 눈을 감으시오. 피가 튈 것이오. 박노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몸이 쏘아진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유린이었다. 박노인의 검은 관졸들의 살을 베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무기를 쳐내고 손목과 발목의 힘줄을 가격하여 무력화시켰다. 챙채챙, 억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이 교차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박노인은 마치 춤을 추듯 그들 사이를 누볐다. 단 한 번의 헛손질도 없는 완벽한 무인의 경지였다. 순식간에 10여 명의 관졸이 바닥을 구르며 신음했다. 마당에 서 있는 것은 오직 박노인과 최상궁,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조현감뿐이었다. 박노인은 천천히 조현감에게 다가갔다. 검끝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힉사, 살려주시오. 내 돈은 얼마든지. 조현감은 뒤로 넘어져 엉덩이 걸음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등 뒤는 장독대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박노인의 검끝이 조현감의 목젖 바로 앞에 멈췄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조현감은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박거사, 그 더러운 피로 내 장독을 더럽히지 마시오. 최상궁이 차분하게 말했다. 박노인은 피식 웃으며 검을 거두었다. 대신 우람한 주먹으로 조현감의 명치를 가격했다. 컥 소리와 함께 조현감이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최상궁은 기절한 조현감과 널브러진 관졸들을 싸늘하게 일별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산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죄인인지. 박노인은 검을 닦아 검집에 넣으며 물었다. 후회하지 않겠소. 이 일이 알려지면 다시는 조용히 살 수 없을 텐데. 최상궁은 장독대 위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숨어서 썩어가는 메주가 되느니 터져서 향기를 뿜어내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박노인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수십 년의 회한을 털어낸 여인의 자유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곁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공범이지 않습니까? 박노인은 멋쩍은 듯 코를 문질렀다. 늙어서 별소리를 다 듣는군. 어쨌든 이놈들을 묶어서 관하로 끌고 가야겠구먼. 밧줄은 헛간에 있던가. 그가 일장 찹터릴에서 최상궁을 묶었던 그 밧줄을 언급하자 최상궁의 눈매가 살짝 가늘어졌다. 그 밧줄은 태워버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페넝쿨로 묶으시지요. 아주 단단하게. 두 사람은 쓰러진 관졸들과 현감을 텐넝쿨로 굴비 엮듯 엮었다.
그들이 줄줄이 묶여 산 아래로 끌려가는 모습은 진풍경이었다. 박노인은 앞장서서 줄을 끌었고 최상궁은 그 뒤를 따르며 품속의 교지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이제 그녀는 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대신 궁을 이 산골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다. 싸움은 끝났으나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세상 밖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